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인문학 2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번 의료인문학 2에서는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10번째고요. 앞으로 3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10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은 환자 중심 돌봄의 모델들이에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을 환자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론적 기반들을 좀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실천적 지혜 얘기를 했죠.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고대 그리스에서 강조했던 프로네시스,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혜,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지혜, 이론적인 지식보다도 실천과 연관된 그런 지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학, 그러니까 물리과학이라든지 어떤 개념 중심으로 한 그런 또는 수학같이 그렇게 명료한 그러한 그 과학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론, 보통 과학은 실제론을 전제하죠. 거의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물의 구조나 기능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학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능 실제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Functional Realism. 그래서 우리는 의학에서는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 실제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삶의 양상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인지적인 것, 메타인지적인 것, 그다음에 감성적인 이해관 방식,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의학에서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하드 팩트, 단단한 그런 지식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보다도 그가 경험해온 것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서사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서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로부터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Chief Concern in Medicine이라고 하는 책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 이 두 개를 연결시켜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Patient Centered Medicine in Transition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 역량 결핍, Communication Hypocompetence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의료계 내에서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료 체계, 지금 체계의 유형병이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라든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여기서부터 저기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든 사람의 의견과 또는 그 존재 조건과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그런 그 의료 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의료 민주주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없는 환자 중심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 좀 어폐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환자 중심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 관계라는 것이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 의사한테 있었던 중심을 환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서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중심을 찾는, 또는 중심이 없는 그냥 중심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관계여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듣는 태도와 사유 양식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죠. 환자 중심의 새로운 물결, 이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노력했고요. 오늘은 환자 중심의 모델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간은
공감 얘기를 할 거예요. 엠퍼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팀 단위로 일하고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중심이 어디냐? 잠깐 얘기했다시피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그랬죠. 환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수사적으로는 좋은 정치적으로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환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 중심을 이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을 이해하는 방식이 요 세 가지 접근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퍼터널리즘, 온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온정주의의 입장,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여태까지 비판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중심이 된 그런, 의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온정주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온정주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온정주의 입장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환자 중심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전지전능까지는 아니지만 의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환자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의사가 어떤 전략, 어떤 덕성, 어떤 품성,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환자 중심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에 달린 환자 중심이죠. 의사가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환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시술을 하느냐, 따로 달린 게 이제 이 파터널리즘 중심의 의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중심이 되어서 환자한테 중심을 옮겨가는, 의사 중심의 행위 속에서 환자를 중시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죠. 지금까지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자 그 중심을 환자로 옮겨가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환자가 모든 판단을 하고 환자가 의사결정하고 환자의 그 역량을,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떤 한쪽에 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협력의 관계, 뮤추얼리티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인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세 번째가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상호 협력의 관계를 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 때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돼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거죠. 환자 중심이냐 의사 중심이냐, 뭐 온정주의냐 뭐 자율성 중심이냐, 뭐 이런 식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사유 양식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사유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명했다시피 의학도 그렇잖아요. 선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선택지를 쫙 나열하죠. 우리가 간별 진단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 쫙 나열하고 그 중에서 제외해서 최종의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간별 진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논리에 익숙해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라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사유 방식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선택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환자 중심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선택의 논리가 아니라 돌봄의 논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떤 그 고통받는 사람이 환자가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의료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환자가 중심이냐 의사가 중심이냐라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같이 노력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선택의 논리에서는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환자 중심에서 세 가지 긴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정주의, 파터널리즘과 환자 자율성, 이런 대립 구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상호성과 그다음에 그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돌봄의 시스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호성의 논리에서는
상호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환자 쪽으로 뭐 축이 기울었던 아니면 의사 쪽에 그 중심이 있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성이 잘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호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의료 관계라는 것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가상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버추얼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또는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환자 중심이냐 의사 중심이냐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중심의 유형들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정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중심이지만 의사가 중심으로 행해지는 그 진료 행위 속에서는 환자를 중시하는, 환자를 존중하고 뭐 환자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물론 의사가 하는 뭐 이런 온정주의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편에 환자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운동이 있었죠. 이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온정주의가 온전히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환자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의사 쪽으로 지나치게 갔던 그 추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70, 80년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협력과 상호성 이야기가 90년대 말 또 2000년대 들어부터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는 모델이 21세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학은 아직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주의학은. 그래서 우리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뭐 학문 또는 이런 실천 체계를 통해서 환자 중심의 개념을 익히고 배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들끼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죠. 환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뭐 또 의료기관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체로 나서기도 하죠. 환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환자들끼리 활동이라고는 새로운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죠. 환자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서요. 이 보면은 이것 우리 좀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건 탈코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까지의 온정주의 파터널리즘의 중심을 이제 그 기술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셜 시스템으로 설명하거든요. 사회적 역할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존재는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은 사회적인 생산력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이고 환자는 의사를 통해서 그 노동력을 보존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구조 기능주의적인 이걸 구조 기능주의라고 그래요. 구조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의료를 설명해 왔어요. 그것이 60년대까지의 흐름입니다. 이제 근데 70, 80년대 넘어오면서 그런 그 환자 그러니까 뭐랄까 전문가 중심의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순기능한다. 아주 순기능, 사회적으로 순기능만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 넘어오면서 이제 프라이드슨이라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사회학자입니다만 이제 파슨스라는 사람은 그런 순기능적인 것만 봤다고 한다면 프라이드슨이라는 사람은 그 역기능도 있다.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파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앞에 파슨스처럼 구조 기능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권력이 지나치게 전문가 쪽에 기울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뭐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프로페셔널리즘의 어떤 역작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프라이드슨이고요. 80년대 오면은 이반 일치라는 사람이 아주 혹독하게 의사 중심의 문명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의료화, 메디칼라이제이션이다.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의료 속에 포함된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조차도 영위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은 거의 100% 병원에서 낳는다. 사람이 죽는 장소도 과거에는 자기 집이었는데 지금은 다 병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 서비스에 의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자본주의 체계의 문제로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크시스트인데 그래서 의료 체계를 자본주의 체계의 문제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온종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온종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의료 관계에 있어서 의사 중심이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소위 말하는 이 페이션트 임파워먼트 운동이 벌어지죠. 환자의 권리 강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알아야 된다.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디테인먼트에서 뭐 메디컬 드라마죠.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포테인먼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하우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과 같은 또는 뭐 ER 같은 드라마 또는 우리의 무슨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료 정보가 그것을 보고 즐기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환자의 그 어떤 자율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의사 주도에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자가 운동이 벌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자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인지하면서 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지옹을 환자의 환자의 위치를 좀 더 유치해서 그러니까 의사랑 동등한 관계는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낮은 위치에서 자신들을 농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주로 이제 의사의 권위에 반발하는 어떤 수동적인 반발 그런 반동의 역할을 했다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환자의 역할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관계에 있어서 의사가 할 수 없는 환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인 동시에 교육자여야 된다. 우리는 환자지만 또 의사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런 거 그죠? 3자 간의 관계, 의사, 환자, 의과 대학생, 학생, 이 3자 간의 관계가 이제 교육과 돌봄과 배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지 옹호의 에드포커시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앞에서 이제 뭐 나왔던 겁니다만 뭐 파슨스, 프라이슨, 뭐 일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학자, 인류학자, 뭐 이런 윤리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 인류학, 윤리학 이런 학문이 의학을 대상으로 하죠. 의학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페이션트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패러럴 차트, 평행 차트를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쪽에서 치프 컨선을 얘기하고 하나면 치프 컴플레인트를 얘기하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캐폴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환자 입장을 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고 여기서는 환자가 의료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윌링니스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환자에게 영향을 부여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기서는 공동 결정을 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션트 임파워먼트는 환자 입장과 의사 입장 또는 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 서로 상호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과 상호성으로서의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직업 상호 간의 활동이 촉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한 명이 왔으면 이 환자 한 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들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전문 직업 상호 간의 활동에 촉매가 된다. 환자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자 중심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의사가 보는 관점 또는 무슨 뭐 물리치료사가 보는 관점, 해부학자가 보는 관점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과 의사가 보는 관점, 이과 의사가 보는 관점, 뭐 관점 뭐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뭐 정보들이 모아서 그냥 통일된 어떤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잡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그 의료 서비스 시스템 안에 복잡성을 이제 인정하는데 거기서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게 환자다라는 의미에서의 환자 중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관계 중심 돌봄이라는 거죠. 사람 관계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그 업무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감정이 중요한 거죠.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정적 측면. 그래서 이제 EI,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말을 하잖아요. 감성 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이 감정이 기반이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지과학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감정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자 중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깊은 상호성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공감을 얘기할 겁니다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역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치유적 연대로 가야 된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건 일방적인 거라면 그냥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연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연대감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깊은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미국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의사의 15%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은 최소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노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정적인 노동을 하면서 그걸 자기 개발이랄까 자기 성찰로 또는 자기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상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상호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죠. 물론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더군다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성이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아이디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우리 인간적인 현실, 문화적 현실, 심리적 현실. 환자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의료인문학 공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가 있거든요. 논리구조 또는 논리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또는 그 이해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경험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해의 방식, 경험의 방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료인문학 공부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태계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은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원인 결과만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원인 결과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기술이 아니라 상호 이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라 하더라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떤 반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저 사람이 이래서 저렇게 했구나 라든가 라는 그런 이해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하고 완전히 동질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깊은 이해인 것이고 어떤 생태적인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기술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하급이고요. 그 사람을 상호 이해해서 아주 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이래서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고 환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인간들은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차이들의 불안정한 어울림. 차이들이 불안정하게 어울린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의료 관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스트레스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임상 추론 모델이에요. 임상 추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자 중심을 보는 거예요. 환자 중심으로 봤을 때 임상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환자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내러티브 베이스 저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임상 추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잘 따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야기 속에서 캐치를 해내서 그러면 내가 치료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 환자 중심이 되어야 임상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몸의 소설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몸의 소설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말을 한다는 거죠. 텍스트 모델에서 나옵니다만 몸이 스스로 말을 한다. 우리 몸은 내 몸뿐만 아니라 몸은 스스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닥터 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모델이 된 책이 원 제목이 Every Patient Tells a Story잖아요.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 속에서 어떤 클루를 찾아서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론을 하는 것이 이제 임상의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모델이에요. 이거는 교육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환자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의학 교육, 그러니까 입학사정, 의과대학 입학사정을 할 때 입학사정관에 환자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과 과정을 개발할 때 있어서도 환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교과 과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사를 징계한다든가 할 때도 징계위원회도 환자 입장에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전문가 입장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지고 있죠.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메디컬 카운슬이나 이런 데 구성원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거의 100% 의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비전문가,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징계위, 평가위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평가를 할 때 있어서도 환자 입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사의 징계를 할 때도 그렇고 교과 과정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학 사정할 때도 그렇고 여기 이제 환자 입장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육 모델로서의 환자 중심이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곧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마누엘 데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타자의 철학,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정체성은 과거에는 나 속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비나스는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타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뭐 변증법에서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정체성을 이제 그 타자에서 보는 타인의 반영으로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이 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타인의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건 원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서의 환자면 텍스트로서의 환자를 텍스트로 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텍스트 이론, 문학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텍스트가 여러 텍스트가 있는데 먼저 컨텍스트, 컨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컴플레인을 할 때 그때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그 동영상 보면 의사를 완전히 하나의 그 탐정으로 여기잖아요. 탐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셜록 홈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걸음걸이, 뭐 옷의 모양, 뭐 신발에 묻은 흙, 표정 이런 걸 관찰해서 그 속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상황 중요한 거고, 서브텍스트 환자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것,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캐치해낸다는 의미에서 환자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텍스트는 증상 이면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깨가 아파, 배가 아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프다고 하는 말로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 속에 포함되는 아주 다양한 실존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프리텍스트고요. 파라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두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환자 입장과 의사 입장. 두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이야기를 서로 섞다 보면은 또 창조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서 우리 대학원생들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뭔가 어떤 어떤 연구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같이 하는 거다. 생각도 다른 것도 물론 다 같이 하는 겁니다만 생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하고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나 그 판단만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자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환자 중심성.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그 커뮤니티에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처방전을 아직까지는 뭐 저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줍니다만 이제는 아마 머지않아서 프리스크립션 앱 같은 건 나와서 설명 이걸 갖고서 약국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제 어떻게 가입을 했었는데요. 건강관리 앱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료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뭐 문진을 할 수가 있죠. 앱을 통해서 문진해서 어떤 그 레커멘데이션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병원을 가라든지, 당신 질병은 이런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는 문진을 통해서도 가능해 줄 수가 있게 됐어요. 셀프 다이어그노시스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멀티미디어가 가능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뭐 예를 들면 피부병 같은 경우에 찍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대충의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병원에 와서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뭐랑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은행 업무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 가야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 안 가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격 의료 문제하고 연결돼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션트 서포트 앤 프레셔 그룹 있죠. 예를 들면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이 이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이죠. 그런데 이제 의학 연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희귀병은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 그룹을 결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 자기 질병들에 대해서 뭐 특정 어떤 그 장애인들이 이제 자기들 권리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Doctors as Patients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아까 어떤 그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의사지만 내가 어떤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아주 독특한 어떤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교류되고 거기서 새로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양상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인 동시에 의사인 경우에 또 독특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P2P 서비스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각종 앱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법제의 문제라든가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1대1로 의사와 대면 비대면으로 친절할 수도 있을 거라면 이게 이제 원격 의료 문제가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P2P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거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이오 센서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바이오 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맥박을 체크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새로 나온 건 이제 혈압까지 체크를 하죠. 산소 포화도 체크하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 이미 특허가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말고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우리 바이오 센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죠. 인터넷에 연결되면 빅데이터가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 모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을 하면 아주 새로운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나에 대한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환자 중심성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환자 중심을 얘기했다면 미래의 환자 중심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논쟁거리라서 내가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원격 진료 문제도 저는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오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막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나 예측에 의하면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의료가 훨씬 더 발전하고 인간적인 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얘기했던 봤던 에릭 토폴이라는 사람의 주장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방사선 영상의학과 의사가 지금 이제 AI한테 그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할 거냐? 환자하고 만나는 인간적인 관계의 그 메디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인간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에릭 토폴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중의를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나가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이걸 어떤 걸 뭐 막는 것이 막고 뭐 관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 상호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현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들의 파업도 경험을 했고요. 뭐 많은 논쟁이 있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사유 양식에 근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의 논리냐, 돌봄의 논리냐는 거예요. 논리 구조 자체가 달라요. 선택의 논리와 돌봄의 논리는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논리는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이익을 얻는 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섬이 아니라 넌제로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넌제로라고 하는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이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보태어 왔어요. 우리 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익을 얻었지, 그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뭐 이만큼 얻으면 상대방이 이걸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주장이 과거에 무슨 뭐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가능한 설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그런 제로섬 사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논제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논제로가 맞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요. 수학적인 증거도 있고요. 경험적인 근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생물의 진화라는 것이 적자생존이고 뭐 약육강식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적인 돕는 매추얼 에이드라고 그러죠.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는 기본적으로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 세계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를 바꿔야 된다. 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는 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뭐 뉴스에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환자와의 부작적인 관계를 가진 의사들 있고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동료의 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싸줘야 될 것인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 이제 깊은 상호성이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상호성이다. 그냥 단순히 네가 내 등을 긁어줬으니까 내가 네 등을 긁어줄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상호성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상호성, 인간적인 이해에 바탕을 한 상호성. 그리고 아까 레비나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 그래서 타자에 대한 인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깊은 상호성을 유지할 때 너를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연대입니다. 환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하고 이해관계가 의사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치료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다툼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선택의 논리 또는 배타적인 논리, 제로섬의 논리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고도 그래요.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의료사고에 관해서 선배들이 어떤 조언을 해줬는가 하면 절대로 아임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제 뭐 80년대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살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할 때 뭐가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절대 아임소리 하지 말아라. 아임소리 하는 순간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뭐예요? 제로섬 사유라고 인 거죠. 근데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우겼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인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저도 임상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실수한 걸 인정했을 때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연대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환자 중심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가면 건강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하고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그다음에 진료팀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거 환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미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성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